어제보다 더 건강한 오늘을 위해 TV 건강 속으로 양정입니다. 바쁜 현대인이나 수험생들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아침이 되면 피곤하고 또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되는데요. 심지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오남용하는 분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인 불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건강 속으로 이번 시간에는 경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수면 장애,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오늘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좀 주의 깊게 한번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면 그리고 잠이 우리 영향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일단은 쉬게 되잖아요. 네네. 네, 쉬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하루 동안 경험했던 그 일들이 이제 기억으로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제 체온이 유지된다든지 숨을 쉰다든지 네. 예, 그 심장이 뛰고 이런 그 생명 유지의 기능 이런 것들이 계속 수행이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혹시 깨어 있는 동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잠을 자는 동안 이제 손상됐던 조직이라든지 신경 세포, 또 생화학적인 물질들 이런 것들이 보충되고 회복되기도 하고 뭐 어찌됐건 몸을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마음에서는 과거, 현재 그 활동과 느낌을 좀 처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낮에는 이제 뭐 수렵이나 채집을 하고 네네. 밤에는 이제 자고 네. 이제 자는 동안은 보호적인 적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자느냐 하는 것이 예전부터 네. 그 다음 날 그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그거를 거의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기도 했죠.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잠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숙면에 취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물론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회복 기능이 있다. 그럼 그 외에 이제 전반적인 그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잘 자고 그리고 또 잘 먹고 네.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떤 이유로든 잠을 못 자게 되면 그 다음 날 그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고 또 자극에도 아주 이렇게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자극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일단 졸리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정하게 돼서 한 3, 4일 정도 일부러 잠을 안 자고 있는 그런 네. 상태 유지를 해버리면 심지어는 그 환각이나 망상까지 예, 생길 수 있고 또 아주 긴 시간 잠을 자지 않게 되면 그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굵직굵직한 여러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원전 사태 같은 경우는 네네. 근무자가 그 잠을 못 잤대요. 예, 몇십 시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일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낮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정말 허다하고요. 많죠. 네. 예, 그리고 산업재해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예, 예. 아무래도 잠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 그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 하면 불면증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불면증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수면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 불면을 그 가져올 수 있는 그 동반하는 수면 장애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이제 불면 장애라고 하는 거 이게 일단은 그 다들 알고 계시는 불면증을 의미를 하는데 요거는 그 3개월 이내에 생긴 것은 급성 불면증,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만성 불면증 이렇게 부르고요. 네네. 이외에 그 호흡과 관련된 수면 장애 대표적인 것이 폐쇄성 무호흡증인데 요거는 이제 주간 졸림을 많이 동반하기도 하지만 밤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고 네. 그리고 중추성 무호흡이라든지 수면 관련 저환기 이런 이제 질환도 불면증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신체 리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잠을 자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 리듬을 좀 맞추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수면으로 접어드는 단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무작정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10분이 될 수 있고 20분이 될 수 있고 잠을 청하는 단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수면의 단계는 처음에 이제 그 잠으로 이렇게 빠져들지 못한 각성 상태, 깨어 있는 상태를 조금 유지를 하다가 네. 이제 점점점 이제 그 1단계 그 수면, 그러니까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으로 갈수록 더 잠이 깊어지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비렘 수면이라고 하고 수면 시작으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가 됐을 때 처음으로 그 렘 수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렘 수면이 되면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꿈을 꾸죠. 아, 꿈꾸는 단계가 렘 수면 단계. 네. 이게 지금 2단계인가요, 렘 수면이? 렘 수면은 그 단계로 따졌을 때 그냥 그 스테이지 R, 그 렘 수면이라고만 이제 명칭을 하고요. 네네. 그 1단계 비렘 수면은 이제 좀 얕게 네네. 자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제 깨웠을 때 자기는 안 잤다고 이렇게 보고를 할 정도로 아주 얕은 잠이고 2단계쯤 돼야 이제 잠을 잤다라고 이제 여길 수가 있고요. 3단계는 좀 깊은 잠.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각성 상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파가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시간인데요. 네네. 1초에 한 8에서 13번, 13번 이렇게 그 진동하는 파, 그게 알파파라고 하는데 이런 알파파가 전체 50% 이상에서 나타나는 이때가 이제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이제 깨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단계를 지나서 보통은 이제 1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아까 보셨던 알파파가 50% 미만으로 줄어들고 이제 파형이 좀 더 느린 이제 파들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때가 이제 1단계고 2단계가 되면 그 수면 방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K 복합체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대표적인 2단계 그 뇌파 파형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단계가 2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3단계인데 3단계는 이렇게 키가 크고 느린 파형, 이런 델타파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파형이 전체 페이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단계가 이제 그 3단계 수면이라고 하고 가장 깊은 잠입니다. 네, 저희가 수면 단계까지 한번 알아보고 왔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 그 수면 장애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불면증이 있잖아요. 불면증이 단순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크게 밤에는 3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이제 잠이 들었어도 자주 깨고 나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든지 네. 아니면 새벽에 너무 일찍 깬다든지 이러한 것들 중에 한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네네. 다음날 낮에 낮 동안 생활이 이제 힘든 거죠. 피곤하고 졸리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활동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잘 못 자는 그 상태를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단계별로 그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몇 개 정도 해당이 되면 불면증이라고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잠들기가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고 제가 굉장히 일찍 일어나거든요. 약간 한 2-3가지 정도가 자도 피곤이 풀리잖아. 한 4가지 정도나 해당 사항이 되는데 그 여러분께서 한번 자가 진단 해보시고 몇 개 정도가 되면 나는 약간 불면증인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면서
횟수가 네네.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그렇다. 네, 그러면 이제 불면증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네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수면 장애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왜 우리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기침을 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불면증도 일종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도 진단 기준 자체에 불면증이 들어가 있고 또 불안장애 환자들도 흔히 불면 증상을 경험을 하고요. 네. 다양한 그 신체 장애에서 이제 불면증을 동반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다른 장애가 있으면서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주관적으로 이제 그 느끼는 그 불면 증상, 네. 자신이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검사에서는 한 7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그것을 한 한두 시간으로 잘못 인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제 불면증이라고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중간중간에 뭐 낮잠을 잔다거나 그걸 다 포함을 시켜서 한 7시간이 됐을 때는 불면증이 안 되는 거예요? 밤잠을 7시간을 주무시고도 잠을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다 이렇게 보소하시는 그 역설적 불면증이라고 하는 상태, 이런 상태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수면 잠복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면 잠복기가 본인이 느끼시는 것하고 실제 그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찍었을 때 나타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네. 수면 시작 후 각성 시간, 요거 이제 와소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일단 잠으로 빠져들고 나서 이후에 이제 각성 단계가 나오는 걸 다 합해가지고 네. 이제 와소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이제 과대평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보통의 이제 객관적으로 이 사람 불면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 수면 잠복기가 한 2, 30분 이상, 와소도 2, 30분 이상, 수면 효율도 80% 미만,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정말로 불면증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혹시 불면증에도 각각의 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주관적, 객관적 말고도 혹시 다른 종류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불면증 유형을 보시면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하고 이렇게 함께 동반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40%나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신체 질환 혹은 뭐 약물 이런 거와 관련된 경우도 35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수면 장애가 서로 이렇게 함께 동반된 경우도 꽤 있고, 네. 또 불면증만, 정말 불면증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한 15%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질환, 이제 그 신체 질환하고 동반된 불면증 이렇게 쭉 보시면요, 아주 심각한 경우가 이게 노란색이고, 이제 좀 약한 그 경한 경우가 이제 네. 초록색 박스인데, 고관절, 그 고관절 질환하고 연관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이 수면 무호흡 증후군하고 관련된 경우, 네. 그리고 심장 질환하고 관련된 경우, 또 심지어 당뇨하고 같이 그 동반된 불면증도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어요.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가장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정신과적인 질환, 네. 그래서 40% 정도에서 이렇게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예, 또 여기 이제 또 이것도 사실 우울장애의 일종인데요. 이런 거하고 동반된 불면증이 상당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그 정신과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이 수면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잠을 잘 때 우리가 보통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자주 꾸고 좀 많이 꾸는 사람들은 깊게 잠을 못 잔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꿈은 대부분 렘 수면에서 꿈을 꾸거든요. 네네. 물론 비렘 수면에서도 이제 꿈을 꾼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최근 네네. 연구를 보면.
근데 대부분의 꿈은 다 렘 수면 때 꾸고 이 렘 수면 꿈의 특징은 좀 말이 되지 않는 그 비현실적인 내용의 꿈 이런 것들이 보통 렘 수면 때의 꿈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렘 수면 중간에 이렇게 깨는 경우요. 네네. 요런 때 잠깐 깨어서 꿈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 잠에서도 각성으로 깨는 분들은 수면 전반에 걸쳐서 각성이 좀 많을 수가 있고 꿈의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잠이 그렇게 깊지 못하다는 거를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잠의 렘 수면의 비율은 한 20에서 25% 정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깊이 주무시니까 이제 꿈의 내용 기억을 못 하시는데 네. 잠이 얕게 되면 기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꿈이 기억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내가 깊이 잠을 잘 자지 못한 경우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불면증, 왜 불면증이 나타나는 걸까요?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질환, 신체 질환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스트레스라든지 또 어떤 약물이나 물질, 특히 알코올이나 이런 약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증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행동적인 것들, 수면과 관련된 여러 행동들이 불면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불면증의 유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제 설명 자료인데요. 네. 이제 사람들마다 불면증의 소인을 어느 정도 서로 다른 정도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요것이 불면증이 생기는 역치라고 하면 그 역치 바로 이전까지 바로 아래까지 원래 불면증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소인 자체가 원래 좀 낮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떠한 사람이든 갑작스럽게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이제 마주치는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 가까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든지 네. 아니면 아주 많은 빚을 지게 됐다든지 금전적인 문제 이러한 이제 급성의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지면 네, 갑작스럽게 급성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만성화되는 그 과정에서는 네. 이 처음 경험했던 스트레스 사건보다는요, 여기 이제 불면증을 지속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인자들, 또 인지적인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타겟은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런 부분도 되지만 불면증을 유발시키고 이제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자들을 최대한 낮춰드리는 것. 그게 이제 치료의 이제 대부분 기법에 이제 해당이 돼요. 환자의 그런 심리 상태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면 장애에 대해서 진단은 어떻게 내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수면 장애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진단은 아까 수면의 각 단계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네네. 그러한 단계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면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건 아주 옛날의 기계인데요. 네. 현재도 이 기계를 쓰는 곳이 아마 국내에 이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제 지금 다 디지털화된 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을 찍는 수면 다원 검사 기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기를 사용해서 아까 보셨던 수면의 각 단계들 그리고 어떤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보는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것 그것이 불면증 진단에서 이제 중요하죠. 그럼 저희가 치료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수면 장애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하게 수면제를 이렇게 처방을 해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불면증 자체가 너무 심각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도 잠을 못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단기적으로 약물을 이제 처방을 하기도 하지만 수면제 처방을 할 때는 반드시 비약물적인 치료를 이제 동반을 해서 네네.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수면을 불면을 유지시키는 고인자들을 좀 낮추는 여러 가지 행동적인 또 인지적인
그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돼요. 보통은 이 수면 치료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기간 같은 경우는 그 비약물적인 치료의 그 방법에 얼마나 환자분이 잘 따라오시는가에 따라서 그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면과 관련된 그 수면 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이제 해드리게 되는데, 네네. 뭐 이제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시간이라든지 운동을 어떻게 어느 시간대 할 건가, 또 카페인, 알코올 사용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가 이런 지침들을 이렇게 드렸을 때 그거를 어떤 분들은 한 1, 2주 만에 상당히 많이 지키고 그러고는 많이 호전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잘 교정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면 위생에 관한 그 치료 방법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에 따라서 그거를 수행하실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기간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수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뭐 상담을 받으시고 그 환자분에게 내려진 지침에 좀 따라 주셔야 치료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심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면제 처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지만 그래도 잠을 잘 자지 못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그 비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예요. 네네. 그 자극 조절요법 같은 경우는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 네. 조건화된 습관들이 생겨버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침상에 눕는 것 자체가 불면하고 조건화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눕기만 하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화된 것들을 그 조건화를 끊어주는 그러한 지침들인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잠 잘 때만 침상에 누우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침대에 뭐 일거리라든지 네네. 뭐 혹은 놀 것들 가져와서 혹은 여기서 TV를 보신다든지 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하죠. 네. 네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면을 지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게끔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주 졸릴 때만 누우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잠이 안 오면 일단은 침상에서 나오시도록 네. 하고 낮잠은 이제 금지하는 네.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지침을 드리는 것. 네. 이게 바로 자극 조절 요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 불면증 아주 심한 불면증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수면 제한 요법이에요. 네. 처음에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무슨 잠을 못 자는데 왜 수면에 제한을 해야 되는가 이해를 잘 못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불면증 환자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보시면 한 저녁 7시 정도만 되어도 막 걱정을 하세요. 오늘 밤에도 못 자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하시는 행동이 일찍 자리에 누우시거든요. 네네. 8시, 9시만 돼도 이제 자리에 일단 누우세요. 그래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면 증상을 더 유지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침상에서 보내는 시간, 이걸 이제 타이밍 베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하고 실제 수면 시간을 가능한 가깝게끔 만드는 것. 왜냐하면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 분의 실제 잠을 잔 시간, 그걸 퍼센트로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네네. 그것이 효율이기 때문에 이 분모를 줄이는 거죠. 네,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네네. 오히려 실제 수면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좀 제한을 시켜라. 네네. 그래서 낮잠은 하지 않고 네. 잠자는 시간이 침대에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효율이 90% 이상이 될 때 그때 네.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시간을 한 15분, 30분 이렇게 늘리도록 지침을 드리게 되고 네네. 이거는 거의 뭐 매주 환자를 만나서 이제 그분에게 딱 맞는 그 시간을 이제 설정을 해서 지키고 이렇게 그 시행을 하게 돼요. 네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불면증 환자분들은 낮에도 밤에도 아주 각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각성된 상태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 이완요법. 이거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네네. 예, 점진적 근이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명상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완 훈련을 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갖가지 이 테크닉들을 다 이제 그 혼용해서
어떤 한 개인에게 맞춘 그런 이제 그 비약물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거를 인지 치료라고 이렇게 보통은 명명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수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좀 앞선 얘기도 해봤고, 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니면 또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불면증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 지키시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번으로 중요한 것이 기상 시간을 매일매일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기상 시각을 한 30분 내외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 하루 주기 리듬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깊게 잠을 잘 자는 것, 그걸 위해서는 낮에 한 1시간 정도는 햇볕 가운데 노출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몸에 이제 중요한 호르몬들이 하루 주기 이렇게 잘 리듬을 가지면서 이렇게 몸 안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한 일정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햇볕 가운데 좀 노출이 되시면 뭐 운동을 하셔도 좋고 그냥 걸으셔도 좋고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잠이 좀 더 깊게 건강하게 잘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처럼 잘 자는 것이 하루를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나쁜 수면 습관들이 일시적인 불면증이 아니라 만성 불면증으로까지 연계를 시켜서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수면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료진을 빨리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수면 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TV 건강 속으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